이제 음식 만드는 거는 사실 저는 현장에서만 음식을 만드는 생활한 지 한 39년 정도 됐고요. 상당히 오래됐죠. 그래서 음식 만드는 거는 뭐 타의 추종을 풀어간다면 너무 오버하고 어쨌든 간에 그거 하나만은 돼도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도 약간 하나의 퍼포먼스지만 그거를 보여드렸고요. 이제 중국 음식 문화에 대해서 잠깐 좀 1시간 정도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중국 요리가 우리 주변에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어요. 한 100년 넘는 역사를 갖고 있다라고 저번에 인천에서도 뭐 100주년 기념 무슨 행사도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짜장면이라는 거는 우리 주변에 제일 흔한 중국 음식, 제일 친근감을 갖고 있고요. 탕수육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짜장면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을 때는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탕수육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을 때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중국 음식은 바로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으면서 짜장면이니까 짜장면, 뭐 짜니까 짜장면, 탕수육도. 근데 중국 요리는 한국에서 음식 표기를 할 때 뭐 짜장면이라 그러면 발음을 짜, 짱, 면, 일성, 이성, 삼성, 사성이 있습니다. 짜라는 것도 짜 혹은 짜, 뭐 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한글 표기할 때는 짜든 글자도 틀리고 뜻도 틀리는데 다 비슷한 짜짜 하나로 표기를 했고요. 장도 마찬가지고 면도 마찬가지고 탕수육도 마찬가지로 탕수육은 뜻은 당, 수, 로, 그래서 달콤, 새콤한 고기 요리 그렇게 된 것들을 메뉴상에다 표기할 때는 달콤, 새콤한 고기 요리 혹은 짜장면 같은 거 짜라는 거는 기름에 튀기다. 장을 기름에 튀겨서 만든 국수 요리라는 건데 이런 식으로 풀어서 표기를 하게 되면 별로 폼 안 나니까 원음을 표기한 겁니다. 원음을 표기하다 보니까는 그 계속 원래 고유 이름인 것처럼 표기가 된 거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게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음식은 좀 약간 왜곡된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한국적인 그런 음식 문화라든지 음식 정서상 약간 기름진 것들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많긴 하죠. 근데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제일 맛있는 중국 음식은 기름에 튀겨서 만드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유독 한국에서만 기름에 튀기는 그런 중국 음식들을 많이 즐겨 하기 때문에 중국 음식에 대한 생각들이 그런 기름지다, 느끼하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죠. 아까도 물론 조금 이제 기름에 치진 거니까 기름 사실 아까 볶을 때는 대도 조금밖에 안 넣고 볶았는데요. 기름 볶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 때문에 느끼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까 그 안에 들어가는 양파라든지 이런 것들을 볶게 되면 약간 그런 즙 같은 게 나와갖고 그게 기름진 듯한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는 건 확실하긴 확실한 것 같아요. 또 이 짜장면이라든지 탕수육이라든지 기름에 튀기는 그런 음식들은 한국에서 옛날에 50년대 전 때만 해도 못 살던 그 시절 때는 기름에 튀기는 음식들을 별로 많이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그걸 먹어보고 나서 이것이 상당히 맛있다든지 고소하든지 푸짐하다든지 그런 느낌 때문에 그런 입맛에 또 한국 사람의 입맛에 잘 맞았어가지고 한동안 유행을 했었죠. 한때 외식에서는 짜장면 탕수육이 또 1위도 한 적도 있었고요. 물론 지금 다양한 장르가 많이 생겨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시작은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중국 요리는 가지수가 한 6만 가지 정도 된다고 그래요. 6만 가지라는 거는 숫자상으로는 그냥 6만 가지 별로 와닿지는 않지만 1년 365일이니까 매일매일 틀린 중국 요리를 하루에 10가지씩 먹는다고 가정했을 때 1년 365일 곱하기 10이면 3,650가지 정도 돼요. 그런 식으로 10년 먹었는데 36,500가지 거의 20년 정도를 먹어야지 중국 요리를 다 먹는다는 사실 하나의 가설적인 거지만 실질적으로 중국 요리는 가지수가 되게 많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저는 식재료만 해도 한 3,000가지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절대적으로 볼 수 없는 먹을 수 없는 그런 재료들도 상당히 많이 중식 재료로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중국은 또 여기 한국처럼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한국은 한 민족 하나에다가 최근에는 이제 소수 민족이라고 그래가지고 다문화 가정 그런 사람들 한 100만 명 정도 되니까 하나의 소수 민족으로 인정하는 그런 이제 그 다원화 민족이 되긴 했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원래가 56개 소수 민족에다가 또 이름 없는 그런 민족들로 사실 되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형성된 것이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뭘 보고 나서 중국은 어떻다 저떻다 했다는 그 자체는 좀 써 있는 것처럼 한마디로 표현이 안 되는 거죠. 중국의 그 동북 지역에 하얼빈의 저쪽 그 동북 쪽으로 지나가면 상당히 춥습니다. 그 춥게 되면 옷 같은 것도 뒤도 그 돗바 같은 거, 거위털 같은 거 그런 걸 입고 그렇게 추운 곳인데 거기서 기차를 타고 하루 정도 내려면 북경까지 정도 내려와요. 북경까지 내려오면 한국하고 그 위치가 비슷하니까 한국에서 입는 잠바라니 오리털 같은 잠바로 바꿔 입어도 되고요. 다시 하루 정도 기차 타고 상해 정도 내려오면 약간 그런 오리털 벗어 던지고 잠바 같은 거, 가뿐한 잠바 같은 거 입어도 되고요. 다시 상해에서 또 기차를 타고 하루 정도 내려오면 뭐 하루까지 요새는 내려올 필요 없지만 광저우라든지 홍콩 그 근처까지 옵니다. 그쪽은 항시 또 따뜻한 곳이기 때문에 그냥 남방이나 와이셔츠 같은 거 하나만 입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은 한쪽만 보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상해를 가게 되면 여러분 마천루라고 들어봤죠. 중국은 이제 개혁 개방이라고 그래갖고 개방을 하기 시작하면서 바닷가가 있는 그런 도시들을 많이 개방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과 제일 가까운 청도, 뭐 연태, 위해라든지 상해 이런 쪽을 먼저 개방하니까 그쪽은 경제가 발전 속도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마천루라고 그래갖고 하늘을 닿을 듯 말 듯한 것을 마천루라고 하는데 보통은 건물로 한 40층, 50층 정도 되는 그런 건물들을 마천루라고 하는데 상해 푸동 지역을 가게 되면 몇천 개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곳이 있는 반면에 또 중국의 서쪽으로 쭉 가다 보면 어떤 지역은 어떤 마을에는 전기 없는 곳도 많습니다. 마천루가 많은 곳을 보면 중국은 되게 잘 사는 곳이구나. 혹은 전기가 없는 그런 마을 쪽에 가니까 중국은 되게 가난한 곳이구나 하는 것처럼 중국은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또 말 쓰는 것도 북쪽이나 동서남북으로 각 지역마다 그런 민족마다 쓰는 말도 다 틀리고 또 풍속이라든지 기후 같은 거 시간도 만약에 작년에 제가 저쪽 그 서쪽을 가봐서 티베트 위에 그 우르무치라는 곳을 갔는데 이쪽 동일 북경이라든지 상해라든지 그쪽은 동일 시간대를 적용을 하고 있어요. 상해나 북경이 9시라고 그러면 거기도 9시인데 여기는 해가 떴으면 거기는 아주 깜깜한 새벽. 그런 식으로 중국은 아주 넓고 크고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중국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중국을 얘기하게 되면 일단 먹는 거 하나만은 최고로 생각하는 게 중국 사람들입니다. 옛날에 맹자가 말하기를 식과 색은 성이다. 음식을 구하는 것은 색을 좋아하는 인간의 본성이다. 그래서 이 어떤 친구들이 중국에 있는 친구들 저는 이제 조리사니까 중국에 있는 친구가 저한테 또 그런 얘기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무슨 낙으로 사는가?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점심 때 점심 먹으러 가잖아요. 점심 먹고 나서 야 빨리 먹고 또 일을 하러 가야 된대요. 저녁에도 빨리 먹고 또 무슨 이렇게 바쁜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는 거는 사람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그 본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도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한국 사람이 똑같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그 얘기를 물어봤을 때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를 못했지만 나도 최소한 살아가면서 먹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이라도 그걸 누려야 되는 내가 인간의 본성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그런 것도 한 번도 못 누려봤던 그런 생각들을 한번 가진 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생각해볼 가치는 있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뭐든지 얘기할 때 의식주라고 그럽니다. 입는 것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먹는 것이 뒤에가 있는데 중국에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식의주라고 합니다. 먹는 것을 항상 앞에다 둡니다. 그래서 임금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백성을 다스릴 때는 먹는 것이 기근이 생기지 않고 먹는 것이 허기지지 않게만 나라를 다스리기만 이 나라는 항상 태평성대에 오래 갔습니다. 근데 여기저기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기근이 생기게 되면 꼭 반란이 일어나고 그 나라가 망했던 그런 역사적 기록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요 네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배불리 먹고 막 그 식탐하는 사람들도
좋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미식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먹는 거에 있어서만은 또 원래 이 하늘의 비행기와 땅의 책상대를 제외하는 모든 걸 만들어 먹는 중국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중국의 4대 요리가 있는데 그 중에 광동 요리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제 토탈로 해갖고 중요리에는 저런 식의 표현을 썼는데, 아까 말한 식재료가 그 수천 가지가 된다는 그 자체의 하나의 상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어쨌든 간에 먹는 걸 얘기하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태어나게 되면은 계란 같은 걸 삶습니다. 삶아갖고 빨간색으로 물들여서 그걸 먹습니다. 그래서 계란 같은 경우는 그 생명 그 연속의 상징이기 때문에, 저도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는 아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계란을 삶아가지고 빨간 물 들여갖고 동네 사람들한테, 아는 사람들, 친지들한테 이렇게 돌렸다고 얘기했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먹는 걸로 봤을 때 중국 사람들은 아기 돌 때, 100일 때, 성인이 됐을 때, 또 결혼할 때, 죽을 때 다 먹는 겁니다. 먹고 또 먹고. 그래서 먹는 거는 봤을 때는, 그냥 먹는 것만 봤을 때는 생리 만족이긴 하지만 그 먹는 부분들로 인해서 하나의 풍족함이라든지 그런 심리 만족적인 그런 부분들이 더 강한 거고, 그래서 그런 먹는 거 이상의 그런 의미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리를 만들 때는 그냥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색, 향, 맛 등을 구비하게 음식을 만들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음식을 만들 때는 오관, 눈, 코, 입, 귀, 몸 등의 감각 등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그 역할도 합니다. 또 음식을 만들 때는 맛뿐 아니라 그 음식의 그 형태를 꽃이라든지 새라든지 곤충이라든지 물고기 등 길하고 상스러운 그런 조형을 만들어서 예술로 승화시켜서 정신세계를 만족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리 그런 국제대회나 혹은 중국 사람들이 있는 그런 곳에 가게 되면은 그런 음식물 같은 걸로 조형을 만듭니다. 그래서 길스럽고 상스러운 그런 형태를 만들어서 딱 봤을 때도 뭔가를 용을 만든다든지 혹은 새를 만든다든지 봉황을 만든다든지 이런 길상스러운 그런 음식들을, 그런 조형을 많이 만들어서 합니다.